안녕하세요. 유대인 경제사 미녀 MC 김연영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언제부턴가 사회 곳곳에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올해 2022년 경제에서도 이 뉴노멀이라는 수식어가 찰떡같이 어울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그 이유와 더불어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유대인의 지혜까지 모두 만나보시고요. 제 옆에는 유대인이면 유대인, 경제면 경제, 모르는 게 없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앞서 2022년 경제 미리 보기 시간에서 올해 경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대비를 해볼 차례입니다. 특히 뉴노멀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데 이 뉴노멀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노멀이라고 하는 네, 뜻이 노멀. 영어로 이제 NORMA의 이제 규정이라는 뜻인데요. 예, 예. 뉴노멀이니까 새로운 규정이다. 네. 새로운 표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08년도 이후에 그 리먼 브라더스라고 네. 미국에 있는 투자 기업이었는데 4대 투자은행이 이게 파산을 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낮은 금리, 또 정부의 고강도의 규제 정책 이런 걸 바로 뉴노멀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 저는요 그동안 뉴노멀이 그냥 재택근무처럼 일상의 변화를 나타낼 때만 쓰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에 관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작년부터 우리가 전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미국에서 달러를 대규모 풀어줬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동성 돈 공급한다. 이래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넘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건을 사게 되니까 물건값이 오르게 된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가도 계속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시중에 풀려 있는 달러를 다 환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테이퍼링이다. 테이퍼링이라는 뜻이 그 달러를 계속 공급하다가 이제 수도 꼭지를 잠근다. 테이퍼링을 해서 달러의 공급을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부터 달러 공급을 줄였고 금년 3월 달에 미국이 달러 공급을 완전히 끝내고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돈을 풀었다가 경제가 정상화되니까 돈을 다시 회수하는구나. 이것은 이제 우리는 경기 순환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경기가 확장 국면이 되었다가 수축이 되었다가 또 불황이 되었다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4단계의 국면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나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서 이제 달러를 회수하게 되니까 이제 경기가 좀 안정을 좀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딱 2022년 요즘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22년 뉴노멀 경제 해법과 전략입니다.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표준 뉴노멀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키워드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청어라면 이거 과메기 만들던 생선 아닌가요? 경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청어가 왜 나오죠? 1492년에 그들이 스페인 왕국에서 단체로 추방을 당해 완전히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암스테르담은 굉장히 척박한 도시였었어요. 한국 기능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이 짠 바닷물이 토지에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농사도 못 지어 거기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단지 앞에 있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아주 힘든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 이제 가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럽 대륙에 이제 파는데 그때는 청어가 비싼 게 아니라 이 소금값이 비싼 거예요. 예. 근데 소금을 어디서 받나 봤더니 북쪽 독일 지역에 있는 한자 상인들로부터 암염을 받아서 청어를 재우는데 자기네들이 살았던 스페인에는 바닷가에서 천일염을 이렇게 생산해내는데 천일염이 암염보다 훨씬 싸면서도 품질이 좋아.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일염을 수입을 해가지고 한자 상인들을
소금 상권에서 퇴출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청어 산업도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주도하게 돼. 그리고 당시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고 금식일이 기독교 금식일이 1년에 4분의 1이 넘기 때문에 금식일 날은 육류를 못 먹었는데 생선은 먹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고기잡이배가 모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선소를 져가지고 고기잡이배를 막 찍어냈어요. 그리고 고기잡이배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화물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앞바다가 일종의 갯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갯벌에서는 배가 밑바닥에 뾰족하면 물이 나가면 이 배가 쓰러져. 네, 그래서 기울어지죠. 다른 나라 배들은 다 바다에서 빨리 달리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밑바닥이 뾰족한데 평저선은 바다에서 달리기 속도는 늦지만 이건 땅에서 그냥 만들어요. 만들어내기 때문에 배도 크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비가 싸.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상선이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상선보다 훨씬 싼 값에 제작을 하는 거야. 게다가 유대인들은 또 어떠한 꾀를 냈냐면 당시 배는 이제 범선이야. 마스크에다 복합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도르래의 힘으로 이 돛을 조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원이 다른 나라 상선의 3분의 1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 화물주들이 다 네덜란드 플리트선에다가 화물 운송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순식간에 물류 기지가 됩니다. 이 물류 기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개 무역이 발전해. 그다음에 중개 무역이 발전하면 그다음에 또 뭐가 발전할 것 같아? 무역을 지원하는 금융과 보험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불모지였던 암스테르담이 순식간에 중상주의의 중심 도시가 되면서 그 상선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중국하고의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도자기나 비단이나 이렇게 값비싼 상품들이 큰 이윤을 보기 때문에 이 경쟁력으로 막 늘어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러한 경쟁을 싫어해. 그 사람들은 뭐든지 하나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독과점화시켜요. 이게 유대인들이 아주 특징인데 그래서 14개 회사를 한 회사로 통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예요. 1602년에 탄생하는데 그런데 이 먼 거리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몇 사람의 자본력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니야. 돈이 많이 들어. 그때 유대인들이 또 꾀를 내. 최초로 이거를 주식회사로 만들어요.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주식회사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야. 그리고 이게 중국하고 교육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년 걸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급한 사람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주식 거래소가 생겨요. 그리고 또 암스테르담에 유럽의 모든 상품이 몰려들다 보니까 유럽의 모든 주화가 몰려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화폐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이 돼요. 민간 주도로. 그러니까는 청어로부터 시작된 게 주식회사, 주식거래에서 세계중앙은행의 모태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100년도 안 걸렸어요. 100년도요? 네, 그러니까는 자본주의 씨앗이 청어로부터 유대인들이 100년도 안 돼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요, 네덜란드에서 자본주의가 꽃피울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은 어땠나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네. 그러니까 1392년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의 건국이 1392년이고 1492년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조선의 건국, 콜럼버스의 발견 그 시대 조선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창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선 시대가 발전하던 그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얘기를 할 때 1492년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게 콜럼버스의 발견과 임진왜란 전후의 시대다. 이렇게 또 비교해 보면서 하면 재밌습니다. 예. 이제 청어와 자본주의의 역사를 2022년 경제에 적용하면 어떤 교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임하면 그 청어를 통해서 자본주의 틀을 마련했듯이 우리 한국도 저는 국운 상승의
기회가 왔다고 봐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제조업 수출품 위주로 수출을 하고 경제를 꾸려갔는데 이제는 문화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승부를 보여야 될 텐데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점이 오히려 그러기에는 아주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K-팝, K-드라마, 뭐 방탄소년단에서 문화산업 강국으로 커지고 있는데 네. 이런 시기에 이런 것에 좀 더 힘을 들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커질 배터리 산업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신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거나 각종 4차 산업, 인공지능이나 요새 흔히 얘기되고 있는 이제 메가버스 산업이라거나 P2E라고 그래서 게임 산업 이런 것에서 일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특히 코인에서 그 NFT나 디파이 산업이 기존 금융권을 이제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짐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팬데믹 사태가 그쳤을 적에는 고용 창출이 많은 이제 관광 산업, 그다음에 의료 산업, 법률 산업 이런 곳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아날로그는 디지털화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중앙 경제적인 여태까지의 경제 시스템이 플랫폼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프로토콜 경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 추세에 우리 젊은이들이 먼저 한 발짝을 내딛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도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미국의 정권사가 최고의 정권사가 한국은 앞으로 세계 2위의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자녀들을 다 대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 내 동기들 중에 한 25%가 대학을 갔는데 네. 지금 우리 자녀들은 보니까 80%가 대학을 가죠. 네. 거의 다 뭐 대학을 다 간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게 BBIG라고 네, 불러요. BBIG. 예, BBIG인데 이와 같이 BBIG를 좀 육성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유출된 것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짓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과 채권을 사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5배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재작년도 그렇고 네. 계속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에 공장을 지으니까 맞아요.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많이 짓게 하고 네.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2년 뉴 노멀 경제를 맞이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금융수단이 다양해진다고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나눈 16세기 네덜란드와 올해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키워드만 봐서는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과거 네덜란드에선 무슨 금융 기법이 등장했다는 거죠? 교수님? 네덜란드에서 등장한 금융기법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는 네덜란드에서마저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빌레름 3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독립전쟁의 군자금을 다 댑니다. 즉 그 얘기는 채권 시장을 만들어서 전쟁 채권을 만들어서
그 전쟁 채권을 사주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아지고 자본이 많아지니까 당시 시중금리가 한 15% 20%였는데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금리가 2% 내지 3%대로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세계 경제를 살려낸 거예요. 오. 그렇게 금리가 싸다 보니까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해서 미국 지역이나 세계 지역의 무역 네트워크를 유대인들이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해외 투자한 돈이 GDP의 2배 이상 더 많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 사실 지금 해외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네. 세계 해외 투자의 3분의 2가 미국 자본인데 그 미국 자본의 태반이 유대계 자본이에요.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 GDP의 그 2분의 1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 네덜란드 GDP의 2배라는 건 엄청난 돈으로 해외 투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세행 무역 네트워크를 완성시켰고 또 하나는 자본 조달 시장을 발전시켰어요. 그 얘기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대출은 이자를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자가 없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식회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뿐이었고 또 하나는 그때 벌써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크게 보면 세 가지. 채권 시장, 네. 자본 조달 시장, 네. 선물 거래 시장 이러한 새로운 금융 기법들이 네덜란드에서 생겨나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네. 서학 게임이 동학 게임이다. 이제 동학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거의 네. 동학 운동 때문에 네, 그때- 한국의 주식을 사자는 게 네, 동학 동학 게임인데 게임이고, 네. 지금은 전체 주식시장이 한 20% 정도로 서학 게임이가 서학 많이 게임이 하고 많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서학 게임은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사는 네. 건데 해외 주식이 제가 이제 봤을 때 제가 94년도에 이제 정권회사에 입사했었는데 그 당시에 종합주가 지수가 1100이었거든요. 네. 그 30년이 지났는데 겨우 우리나라는 3배 올랐습니다. 네, 3배, 3000이니까. 네. 근데 똑같은 기간에 미국의 애플이 2000배 올랐거든요. 30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이제 1980년도에 삼성전자가 상장이 되었고 애플도 1980년도에 상장되었는데 똑같은 기간에 삼성전자는 한 600배 정도 올랐고 애플은 3,60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을 투자한 사람이 네. 1980년에 지금 한다 그러면 3,600억이 된 거죠.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평균 한 10배 정도 수익률이 높아요. 수익률이 높군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고 미국 주식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9대1 정도로 분산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계기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수단뿐만 아니라 화폐 자체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화폐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폐 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아야 될 거거든요.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기존의 지폐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86%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상용화가 될 거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이거는 사실 추적 가능한 화폐이기 때문에 검은 돈들, 즉 지하경제에 숨어 있는 돈이 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바꾸기는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암호화폐라고 불렸던 이런 가상자산으로 흘러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이 가상자산 쪽은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뭐냐면 지금의 법정 통화, 예를 들어서 달러와 암호화폐를 연결해주는 변동성이 적은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싸요. 현재도 2% 이하로 들 뿐만 아니라 송금 사실을 즉시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송금될 적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력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중요한 이유는 이외에도 사실은 디파이라거나 그 NFT나 이런 그 메가버스 이런 그 새로운 분야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죠. 저는 가장 큰 변화가 비트코인 같아요. 아, 비트코인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게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제 양도세도 부과하겠다,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규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 가을에 한 500개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화폐에 뭐 투자할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모든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 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지금 한 개의 비트코인이 한 6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너무 비싸서 이제 못 사겠네요. 굉장히 비싼데 네. 이게 단위가 100만 분의 1까지 쪼개져서 팔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0.00001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저는 아무거나 이제 그 가상화폐를 투자해서는 안 되겠고 일본이 인정하고 있는 5개라든지 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한 50개 정도의 가상화폐만 해라. 그것도 불안하면 비트코인이나 뭐 네. 이더리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가상화폐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맹이라고 하면요, 글자를 모르는 분들만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런데요, 요즘은 금융 문맹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만큼 금융을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올해는 조금 어려워도 금융 공부를 꼭 시작하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위드 코로나 시대의 투자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면 저부터 알려주세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금년에 올리지 않습니까? 네. 3번 올린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네. 미국이 금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을 실시해서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1,200원, 1,300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1,200원 할 때 미국 주식을 사놓으면 환율이 1,300원, 1,400원 갔을 때 주식을 팔게 되면 달러가 환율이 1,600원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 환율의 환위험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세계 1등 주식을 사시라. 애플 스마트폰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애플 주식을 사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금융 문명을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22년도 경제. 시청자 여러분이 또 주목해야 될 그런 뭐 경제적인 변수가 또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 공약 중에 가장 첫 번째도 부동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했던데 우리나라가 지난 문재인 대통령 5년간 집값이 100% 올랐고 임대료가 95%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변수가 뭔가 보니까 1인 세대주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집이 오를까 안 오를까는 저는 이제 뭐 판정을 못 하겠지만 1인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2025년까지는 계속 1인 가구가 분화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 전체 가구의 한 30%가 1인 가구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은 1인 가구가 분화되는 것. 아마 10년 전부터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이 남아돌 것이라고 했는데 예. 집값은 계속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분화되는 걸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본인의 여유가 있으면 매달 급여의 25%씩을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저는 애플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 주식을 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청약 통장을 계속 넣으시고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네. 분화된다는 것. 또 미국의 우량 주식을 사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2022년 새로운 경제 변화에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에는요, 변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분명한 건 어떤 변수가 닥치더라도 당황하기보단 침착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때마다 역사는 가장 좋은 참고서라는 점입니다. 유대인 경제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갑니다.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경제사!